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밤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되찾을 때입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갔던 그 말이 밤이 되면 갑자기 괴물처럼 부풀어 오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웃으면서 툭 던진 한마디가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닌 농담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억지로 웃으며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세상이 고요해지면 그 말은 비로소 자기 몸집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상대의 입모양과 그 뒤에 깔린 묘한 눈빛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보같이 웃어버린 나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재생됩니다. 내가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나는 또 비굴하게 웃어버렸을까 하는 자책이 꼬리를 뭅니다.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 화살은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소심해서 무시당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거라고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소중한 밤을 갉아먹으며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곤 하죠. 만약 이불킥을 유산소 운동으로 인정해준다면 아마 우리 중 상당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고통스러운 자책부터 당장 멈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품격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깊어서 정작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잠시 잊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배려와 자기 보호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배려는 희생이 되고 희생은 분노가 되어 결국 관계 자체를 태워버립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를 세우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무례함이라는 불청객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품격 있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의 무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일종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참아줄까 하고 탐색하는 것이죠. 이 정도 무시해도 계속 웃어줄까 하는 무의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웃으며 넘기면 상대는 아주 위험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며 깊은 인품을 가졌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찰나의 반응 하나로 관계의 권력 역동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집니다. 한번 기울어진 관계의 중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파르게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원시시대의 어떤 맹수가 더 강한지 으르렁거리며 확인하던 본능의 흔적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좀 더 교묘하고 세련된 형태의 무례함으로 나타날 뿐이죠. 인류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지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상대의 서열을 매기는 원초적인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는 지금 당신의 자존감을 툭툭 건드리며 그 밑바닥이 어디인지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허허 웃어 넘길 때 상대는 우리의 너그러움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허용 범위가 끝없이 넓거나 방어 기제가 완전히 고장났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심리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전염과 반응의 고착화입니다. 상대의 무례한 에너지가 나에게 전염될 때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강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화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례한 말을 듣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뜨거운 숯을 심장에 얹어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뇌라는 녀석은 참 얄궂습니다. 정작 중요한 시험 정답은 잘도 까먹으면서
5년 전 누군가가 던진 비아냥은 초고화질로 재생합니다. 우리의 기억체계는 감정적 충격이 클수록 더 선명하게 각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말 한마디가 수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는 참았고 배려했고 분위기를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마움이 아닐 때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만만함이라는 낙인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도 괜찮다는 인식이 퍼집니다. 저 사람은 거절 못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저 사람은 상처받아도 웃는다는 평가가 굳어집니다. 이런 낙인이 찍히는 순간 사람들은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이었던 것이 어느새 노골적인 비교가 됩니다. 비교는 평가가 되고 평가는 여러분의 인격 전체를 흔드는 말로 발전합니다. 무례함의 씨앗은 그렇게 침묵이라는 양분을 먹고 거대하게 자라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얼굴을 붉히며 똑같이 저속하게 맞서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치한 승부가 아니라 명확한 경계입니다. 부수는 한마디가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나를 보호하는 품격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참았는데 거울 속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대우를 받은 표정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존중받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계단의 기지라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파티에서 무례한 공격을 받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계단을 내려갈 때야 완벽한 반격이 떠오르는 현상입니다. 이 허망한 뒤늦은 깨달음은 여러분만 겪는 특별한 결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 구조상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으면 생존 본능이 앞섭니다. 논리적인 대응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된 문장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단에서 떠오르는 후회 대신 현장에서 즉시 쓸 수 있는 방패가 생기는 것이죠. 침묵이 미덕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상대의 일시적인 기분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할 우리 자신의 존엄입니다. 무례함이라는 불길이 내면을 다 태워버리기 전에 방화벽을 세워야 합니다. 아주 작지만 단단한 그 벽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모에 대한 무례한 평가부터 다루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외모나 세월의 흔적을 함부로 건드리는 말에 자주 노출됩니다. 요즘 부쩍 늙은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살이 좀 쪘냐는 평가가 날아옵니다. 예전이랑 다르다는 비교가 이어집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걱정 어린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입니다. 50대와 60대를 지나며 우리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어느 때보다 민감해집니다. 그 아픈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말을 들을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국가품질 검사관이라도 된 것처럼 타인의 얼굴에서 주름 하나 기미 하나를 찾아내는 그 열정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에너지로 자기 집 먼지나 닦았으면 세상이 훨씬 깨끗해졌을 텐데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적인 은도금 유리 거울은 1835년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이가 발명했습니다. 그 전까지 인류는 구리판이나 고인 물에 비친 일그러진 모습만 보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선명한 거울이 없던 시절에는 외모를 지적하는 무례함이 훨씬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평가가 정말로 힘든 이유는 그 말을 들은 뒤 거울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내 마음이라는 호수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귀인 오류와 관련지어 설명합니다.
상대가 나의 상태를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로 규정하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비판 없이 수용하면 자기 개념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상대의 무례함이 나의 진실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남의 입은 절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벼운 말들에 흔들리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감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쇠약해짐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뒤처질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걱정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외모 평가를 들으면 그 말은 화살이 되어 명치에 꽂힙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그 장면을 재생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 무례한 평가가 나의 문제인지 상대의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관찰한 바에 따르면 남의 외모를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내면의 불안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변명합니다. 우리가 친하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타인을 깎아내려서 자신은 괜찮다는 가짜 위안을 얻으려는 것뿐입니다. 상대의 주름을 지적하며 자신의 노화를 부정하려는 유치한 방어 기제인 셈이죠. 보통 이런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요즘 관리 잘하고 있어요라고 변명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정은 역설적으로 상대에게 확신을 줍니다. 내 공격이 제대로 먹혔구나 하는 확신 말이죠. 둘째는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늙었냐고 쏘아붙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엉망이 됩니다. 집에 돌아와 피곤함을 느끼는 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관계는 상처를 입고 마음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품격 있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동의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문장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날선 평가를 고스란히 되돌려 보내는 거울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라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건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선을 긋는 것이죠. 상대의 입에서 나온 오염된 말을 내 몸에 붙이지 않고 다시 상대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기대한 반응은 여러분이 변명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평온하게 받아치니 공격의 동력이 사라집니다. 무례함은 상대의 감정 반응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우리가 반응이라는 숙주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례함은 금세 굶어 죽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작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이 하는 말보다 훨씬 더 크게 말한다는 것이죠. 주름진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얼굴로 어떤 품격 있는 태도를 보여주느냐입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냐고 물었을 때 조용히 미소 지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라고 말해보세요. 그 다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잔을 들거나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여백의 공간이 상대를 멈추게 합니다. 자기가 던진 말이 상처를 내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질 때 무례한 사람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흉측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목소리의 톤이 중요합니다. 너무 차갑게 쏘아붙이면 도발이 됩니다. 너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 예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저 가볍게 담담하게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고 말하면 됩니다. 웃는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웃음은 그 저열한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졌다는 선언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름은 우리가 견뎌온 세월의 훈장입니다. 변해가는 얼굴은 자연의 순리일 뿐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함부로 입을 놀리는 그 사람의 얕은 인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단정짓는 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가장 깊게 상처내는 말은 화려한 욕설이 아닙니다. 천둥처럼 내지르는 고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던지는 한마디가 존재의 밑바닥을 무너뜨립니다. 바로 상대를 단정짓는 말들입니다. 넌 원래 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지 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듣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아주 작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 문장들이 특별히 잔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특정한 행동 하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 전체를 하나의 틀에 가두고 규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번 실수했을 뿐인데 원래 실수투성이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 조금 예민했을 뿐인데 늘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원래라는 말만큼 무책임하고 게으른 단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싶을 때 이 단어를 꺼내듭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뇌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복잡한 대상을 단순한 범주로 묶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죠. 한 사람의 다채로운 면모를 들여다보는 대신 편리하게 라벨 하나를 붙여버리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뜻의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는 원래 인쇄술 용어입니다. 18세기 후반 한 번 굳으면 수정할 수 없는 고정된 금속 인쇄판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누군가에게 넌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수정 불가능한 낡은 금속판으로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단정의 말은 더 깊이 박힙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안 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선언입니다. 이해가 멈춘 자리에는 존중이 설 곳이 없습니다. 단정은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게으르게 만드는 독입니다. 대화란 상대를 매번 새롭게 발견하는 탐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정은 상대를 이미 탐험이 끝난 지루한 섬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반박해봐야 거봐 또 그런 애라는 말만 돌아올 게 뻔하니까요. 결국 관계 안에는 규정하는 사람과 지워지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단 한 가지 색깔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바다처럼 관대하다가도 어떤 날은 바늘구멍보다 좁아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 모든 모순과 변화가 모여 비로소 한 사람이라는 우주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단정의 말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맞받아치는 건 상대의 저열한 수준으로 자신을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침묵하는 건 단정이라는 곰팡이가 마음을 다 덮도록 내버려두는 방치입니다. 이때 필요한 품격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반전의 힘을 품고 있습니다. 상대가 사실이라고 믿고 던진 단정의 말을 주관적 인식의 영역으로 끌어내립니다. 엄마는 원래 이기적이라는 말에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라고 답해보세요. 이 질문은 상대에게 화살을 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눈앞에 거울을 들이미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갑자기 자신이 던진 말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쉽게 말했나 하는 멈춤의 시간이 생깁니다. 질문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방어할 이유를 주지 않으니 반성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사람은 공격받을 때는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행동이 낯설게 보일 때만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다투지 말고 깨우치라는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말싸움을 하지 말고
경계를 세워 상대가 스스로를 보게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질문에도 상대가 더 무례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그래, 너 완전 예민하다고 받아친다면 말이죠. 그럴 때는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질문 하나로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질문은 상대의 머릿속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작은 씨앗을 심어둔 겁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상대의 몫입니다. 적어도 당신의 마음밭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라는 말은 싸움을 거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함부로 규정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우아한 선언입니다. 단정은 사람을 단순한 기계로 만들지만 질문은 사람을 다시 존엄한 인격체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간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참 묘한 종류의 무례함과 마주합니다. 겉으로는 지독할 만큼 따뜻한 걱정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말투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만큼 인자한 조언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날카로운 통제와 간섭이 가득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며 약 복용을 지시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한다며 양육 방식을 규정합니다. 돈은 그렇게 굴리는 게 아니라며 재정을 간섭합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에는 나를 위한 말 같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내 삶이고 내 몸이며 내 가정인데 왜 타인의 목소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걸까요? 이런 원치 않는 조언들은 삭제 버튼이 고장난 팝업창과 같습니다. 자꾸만 나타나서 내 시스템을 강제로 재부팅하려고 합니다. 조언과 간섭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조언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선물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봤다고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 간섭은 그 선택권을 빼앗아 갑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등을 떠미는 것이죠. 존중이 담긴 조언은 상대의 자율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통제가 숨은 간섭은 상대의 판단력을 부정합니다.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이 참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짜증 섞인 반발이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상대의 접근을 차단하는 한마디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문장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마음의 용량이 없다는 것을 우아하게 알리는 겁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밀어붙일 명분을 잃게 됩니다. 걱정해서 한 말인데라고 서운해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감정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몫이 아닙니다. 존중이 없는 배려는 결국 희생을 낳습니다. 그 희생은 언젠가 독한 분노로 변의 관계를 태워버리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상황은 부탁에 대한 거절입니다. 우리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절 후에 올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거절을 못하면 어느 순간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너밖에 없다는 말에 흔들립니다. 잠깐이면 된다는 말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퍼주다 보면 정작 나를 돌볼 힘은 남지 않습니다.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면 성인군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저 사람은 원래 다 해준다는 당연한 취급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항상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상태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리는 인간적인 경계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달은 잘 때 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서로 손을 잡고 잔다고 합니다.
참 따뜻한 풍경이죠. 하지만 인간은 때로 서로의 손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각자의 헤엄을 칠 수 있으니까요. 무분별한 부탁을 들어주느라 함께 침몰하는 것보다 명확한 거절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5번째 상황은 왜곡된 소문과 오해입니다. 소문은 빛보다 빠릅니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이 이미 돌고 돌아 나에게 되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진실이 신발끈을 묶기도 전에 소문은 이미 결승선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때 억울함의 목소리를 높이는 건 구경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입니다. 소문 앞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사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이 짧고 건조한 정정이 100마디의 해명보다 강력합니다. 논쟁을 의견의 영역에서 사실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순간 소문은 동력을 잃습니다. 자극적인 재미를 쫓던 이야기가 사실 확인 앞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5가지 상황에 대한 품격 있는 대응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모 평가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라고 답합니다. 존재를 단정짓는 말에는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라고 질문합니다. 걱정을 가장한 간섭에는 그 말씀은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무리한 부탁에는 오늘은 좀 피곤하다고 나를 우선합니다. 왜곡된 소문에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사실만 짚습니다. 이 5가지 문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내 경계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웃는 경계의 핵심입니다.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무례를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하고 건강한 울타리가 있어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진 땅은 주인 없는 황무지처럼 아무나 들어와 밟고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연락처가 가득하고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게 능력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건강도 시간도 마음의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잘 지내야 한다가 아니라 누구와 잘 지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의 가장 명확한 기준은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입니다. 나를 존중하는지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여기는지 말 한마디면 알 수 있습니다.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쓰레기통 취급하며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조용히 말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것은 무정함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인내가 금이라면 무례함에 대한 이자만 갚고 있는 우리는 감정적 채무자일 뿐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오래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참는 것과 품격 있게 경계를 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참는 것은 나를 소모시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나를 보호합니다. 참는 것은 상대에게 허락의 신호를 줍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상대에게 존중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나이스하다는 단어의 어원을 아시나요? 13세기 중세 영어에서 이 단어는 무지한 혹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친절하다는 의미로 변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지나치게 나이스하게 굴 때 무례한 사람들은 우리를 어원 그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무지해서 참는 게 아니라 품격 때문에 참는 것인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품격에 경계라는 날을 더해야 합니다. 칼은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요리를 만들고 조각가의 손에 들리면 예술을 만듭니다.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관계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말의 힘은 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명확하게 선을 긋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무례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가 그것을 허용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상대를 교육하거나 혼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허용하는 문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닫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선은 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날카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유로운 미소가 섞였을 때 단호함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가 기대한 것은 여러분의 상처나 분노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온하게 그 말을 공중에 띄워버릴 때 무례함은 동력을 잃습니다. 경계의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무례한 말은 더 이상 집까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상대 입에서 나온 오염된 언어는 현장에서 즉시 차단됩니다. 마음의 문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날 밤 타인의 감정 쓰레기를 대신 처리하는 수고 없이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동안 무례한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밤새 곱씹던 날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왜 그랬지 하며 뒤척이던 밤들을 생각해 보세요. 경계 하나가 그 모든 밤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례한 평가가 날아올 때 마음속으로 먼저 주문을 외우세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불안이라고요. 그리고 입 밖으로 조용히 내뱉으세요. 준비해둔 그 한마디를 말이죠. 이 작은 연습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겁니다. 무너졌던 자존심을 다시 세워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만입니다. 그 단단한 중심이 서는 순간 어떤 바람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예쁜 꽃을 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잡초가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너무 무성해진 가지를 쳐내는 것입니다. 정원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심었느냐보다 무엇을 걸러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정원에 누구를 들이고 누구를 내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나를 박수 쳐줄 수 있는 삶을 사세요. 무례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소중한 밤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 말들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 쓰일 가치가 없는 오타일 뿐입니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당신만의 아름다운 문장을 계속 써내려가세요.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것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얻을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직 당신만이 주인입니다. 그 안에는 평온과 안식만이 머물 자격이 있습니다. 타인이 던진 말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문 앞에 놓인 치워야 할 잡동사니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타인과 부딪히며 버텨온 당신의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을 괴롭혔던 무례한 목소리들은 점점 희미해질 겁니다. 그 빈자리에는 오직 당신의 고요한 숨소리만 남게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걸음은 충분히 우아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